그다음 두 번째 또라이 임성근입니다. 임성근 아시죠? 해병대 1사단장 했던 이 친구 곧 지금 특검이 부를 건데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특검 만날 거야. 왜? 그랬더니 지금 특검이 보니까 박정훈 대령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걸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나 그걸 얘기할 거야. 이 상태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특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려가라니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쳐서 못 만나. 이런 애가 해병대 사단장을 했다.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 임성근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명영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영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스텝을 밟아? 아니 뭐 여기가 무도장이에요. 웬 스텝을 밟아요. 뭐 춤추냐? 아니 그리고 지금 특검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하고 뭐 여기저기 봤을 때 그 군복 입고 머리 짧은 모습 보다가 지금 머리 길러서 안경 쓰고 지금 저런 모습 보기 싼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 본질이 좀 변하지 않았네요. 완전 황당함 그 자체 아닙니까 지금 저런 발언이? 근데 김정은 원장님, 쟤 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는 얘는 뭐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 없는 그러니까 상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뭐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명했다고 자기 믿는 거잖아요. 항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항소를 취소하게 되면 군령이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항명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항명이 아니라고 하면 지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1심이 무죄가 났잖아요. 네. 항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싸움들을 해대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조용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얼굴을 비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지금 나 수사라고 지금 특검 공간에 지금 뛰어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해하는, 그러니까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또라이는 지켜볼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근래에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저런 상황적 설명이 가능한데 임성근은 저기를 어디라고 가지? 전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해 주실 분이 있나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제 발로 기어 들어오는 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도주의 우려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수사에 앞으로도 협조할 사람이고 나는 이 사건 자체를 우리 군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되겠죠. 이것도 뭐 저는 사실은 법적으로 조언을 법률 대리인에게 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황당하긴 한데 이 모든 행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다음 스텝은 다음 스텝. 다음 기대가 스텝. 됩니다. 캉스님이요. 특검 리허설하고 있네. 정말 어처구니가. 저건 좀 이 상태로는 제가 저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심리일까요, 저게? 아니 우선은 저런 사람이 별 2개 달고 해병대 1사단장을 했었다는 게 한국군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사실은 실전 경험 한 번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고 또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부하장병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다가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덮고 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구명 로비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군 장성 선발할 때 과연 정말 개개인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실제 전투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 인사가 과연 여태까지 어떻게 돌아간 건가라는 그 회의감이 들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 그 좀 속된 표현으로 딱 그 얘기가 떠오르잖아. 똥별. 정말 똥별인 거지 저런 사람들이. 근데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쟤는 완전 또라이라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랬을 건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박영식 앵커님.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저쪽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예를 들어서 막 옷을 벗고 미친 짓을 하면 그쪽으로 딱 시선이 쏠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탈옥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이렇게 완전히 누가 봐도 또라이 짓거리를 할 때는 혹시 뭐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런 것은 없을까요? 실제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당연히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목적이라는 거는 나는 그 수사가 개시가 되면 정식으로 소환에 응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나는 증거인멸을 할 사람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보여주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진술을 누군가와 짜맞추려고 이미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가 수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특검 조사에 응할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직접 방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을 또 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가 조작, 뭐 최병 순직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궁금하지만 사실 마약 관련된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어디까지일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종호는 관련이 없을까? 그렇다면 임성건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판인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자식이 이렇게 또라이 짓거리 하는데 마약에 탁 떠오르는데, 김용남 의원님, 김건희 특검의 마약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게 거죠. 정말 관여가 됐다면. 근데 김건희나 그 윤석열 부부가 관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나타난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관세청이 뭘 하고 경찰이 하던 수사를 덮어요. 검찰은 또 뭐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해. 그때 초반에 보도 나왔을 때 제가 소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천억, 5천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백경정의 말에 의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 소매가로 계산하면 지금 조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1조가 넘어가는 그 금액인데, 이건 뭐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여기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건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막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뭐 그런 활동을 한 게, 만약에 이 권력 핵심부의 관여가 사실이라면, 아니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마약 판매선에 다른 거는 다 때려잡아.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과점은 이익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아니 50만 원 받던 거 100만 원 받아도 공급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가격 결정권은 독점권을 가진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흉측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산업재해가 났어, 아니면 누가 뇌물을 받았어,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처리해달라. 아니면 최대한 선처해달라. 하지만 그런 부탁이 부탁하는 사람도 차마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사건 유형이 대표적인 게 바로 마약사범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 수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방해받고 수사팀이 해체되고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좌천되고, 이거 만약에 실상이 드러나고 권력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고 그게 마약을 둘러싼 이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예. 저는 12.3 계엄 이상의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규모 얘기하시면서 1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그 광주 공항 이전하는 거 하면서 대통령이 무안군수한테 무안군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6천억 좀 넘더라고요. 한 군의 예산을 넘는 규모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나 이쪽 집안이 해왔던 게 대부분 권력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ODA 관련해서 캄보디아 문제나. 근데 지금 이 마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연관된다면,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인천지검장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인천지검장일 때 이 사건이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심우정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승진돼요. 영등포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용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바로 진급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사건에서 소위 가장, 그러니까 경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을 어떤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낸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걸 막은 사람들이 계속 승진했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큰 이익들을 얻으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만약에 이게 본질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최정점이겠죠. 아마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최정점 사건일 것이고, 그 정점의 끝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 사건은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실체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뭐 상상하지 못할 만한 게이트가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임성근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네요. 예. 또라이 괴수개야. 그러니까요. 예. 임성근이 저런 짓을 하고 그랬는데 어렵네요님. 박대령이 저런 거 한테 당했으니 그 속이 어땠을까요? 여사님께서요.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 공판 중앙지법 응원차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재판이 있나요? 오늘 재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항소심 재판. 오늘 항소심 2차 공판. 1심 2차 끝나고 공판. 항소했으니까요. 네, 네. 네. 아, 지금 그걸 그 이제 특검에서 이첩 받아가지고 취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항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취하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네, 일단 특검팀은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임성근 구경의 차오님 재밌는 걸 보내주셨네. 얘는 가정에서 무시당하나? 지금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아까 마약도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이 윤석열 이 자식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오히려 벌을 줬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판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게 순직한 최혜병의 마지막 모습인데 저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지시를 아까 말씀하셨던 상또라이라고 하는 임성근이 지시를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영관급들이나 그 이하의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들어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임성근이 거기 내려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권력층, 특히 윤석열한테 잘 보이게 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 1년 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장갑차 끌고 나와가지고
소위 수해나 이런 걸 막는 걸 보면서 칭찬받으니까 위에 잘 보이려고 장병들한테 저런 예를 들면 위험한 공간에 내려가라고 지시를 내렸고 내려간 거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언론에다 보도 잘하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소위 이 20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군대에 와야 되는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고 그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다시 또 권력의 방식을 통해서 항명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사건이어서 더 가슴이 아픈데 저 장면을 보니까 저 현장에 내려가야만 했던 최 해병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저 같이 갔던 장병들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저 장병이 저렇게 사라져 갔을 때 옆에 있었던 해병 대원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치료 안 했잖아요. 저 장병들 트라우마 치료 안 하고 계속 입 다물게만 하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군대가 생명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달과 진급을 위해서만 장병들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들은 어찌 보면 최병 한 장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군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화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일이 절대 없도록 법에 대한 응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절대 저런 아픈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또라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비 올 때 잠깐 나와서 춤추고 다니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 임성근이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서 나 특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비정상인 애가 그 부대를 지휘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또라이가 저 시기에 이제 투스타나 돼서 장병들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한무치한 행태를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 영상을 보면 아까 이제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최수근 상병으로 보이는 장병이 머리만 일단 떠 있는 채로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뭐 뒤에 후미에 따르는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이제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이 장병들이 수색 작업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사고 당시에도 동료 대원들이 구조에 얼마나 또 열을 올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급류로 휩쓸려가는 최 해병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 장면이 나옴으로 인해서 최 해병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이 또라이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정의를 구현할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번에 특검이 또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임성근 같은 자가, 김건희 같은 자가, 윤석열 같은 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법의 엄중함을 특검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